리플 회장 크리스 라슨이 한 25억 개 정도 XRP를 가지고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5천만 XRP를 어디론가 이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이동한 게 뭐 매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찌라시가 돌면서 이런 퍼드성 기사가 나온 건데 에버노스라고 하는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제 XRP를 엄청나게 매집을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에 크리스 라슨이 5천만 XRP를 투자한 거죠, 사실. 투자를 거야, 했다. 이게. 이체를 시키면서 여기다 XRP를 모을 수 있게끔 이제 약간 좀 일조를 했다. 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습니다. 리플 빅뱅의 문창훈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좀 리플 한번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리플 회장 크리스 라슨이 5천만 XRP를 매도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네, 이제 이런 게 XRP 투자자들한테 퍼드성 기사예요. 이게 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렇죠. 오해 소지가 있는 기사로 봐야 됩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리플 회장 크리스 라슨이 한 25억 개 정도 XRP를 가지고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5천만 XRP를 어디론가 이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이동한 게 뭐 매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찌라시가 돌면서 이런 퍼드성 기사가 나온 건데 에버노스라고 하는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제 뭐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회사로서 우리가 스트래티지, 뭐 메타플래닛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지금 XRP를 전략적인 국고 자산으로 트레저리 전략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회사들도 10개가 벌써 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또 뒷단에 리플사가 붙어 있고 SBI 홀딩스, 에링턴 캐피탈, 펜타라 캐피탈 이런 유대계자분들이 같이 붙어서 만든 회사가 에버노스예요. 이제 여기가 아만다 애퀴지션 2라고 하는 XRPN이라고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를 완전히 인수해가지고 에버노스라고 하는 새로운 나스닥 상장사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제 XRP를 엄청나게 매집을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에 크리스 라센이 5천만 XRP를 투자한 거죠, 사실. 투자를 거야, 했다. 이게. 이체를 시키면서 여기다 XRP를 모을 수 있게끔 이제 약간 좀 일조를 했다. 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 에버노스라는 회사는 그 XRP만 그럼 전문적으로 한번 모아보겠다. 뭐 이런 맞습니다. 회사예요. 그래서 이미 10억 달러어치를 긁었어요. 이미 10억 달러어치를 XRP를 사놨고 네. 이제 상장 합병, 멀지라고 하죠. 합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거기에 전략은 그냥 스트래티지랑 똑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XRP 국고 전략. 그럼 XRP가 앞으로 엄청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모든 자산을 다 매입을 한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쵸. 그게 벌써 10개 회사가 있다. 그렇죠. 10개가 넘어요. 그게 뭐 미국 기반 회사들뿐만 아니라 중국 기반의 뭐 위버스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싱가포르 기반의 트라이던트라든지 영국 기반의 비보파워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12개 정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결국에 XRP의 미래에서 어떤 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회사들은? XRP가 미래의 금융 생태계와 연결이 돼서 유틸리티 자산으로 활용이 됐을 때 가치가 올라갈 텐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사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트코인도 스트래티지나 메타플래닛이나 21 캐피탈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국가 단위로 쟁이니까 본인들도 나스닥 상장시켜서 뭔가 우리도 쟁이겠다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비트맥스라고 하는 회사가 또 상장이 되어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이 계속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샤프링크다, 비트마인이다, 이더질라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XRP도 이 XRP 코인에 대한 가치 반영을 바라보면서 우상향할 거를 바라보면서 그냥 비축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공급 쇼크를 만들 수 있는 창구로서 활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또 하나의 공급의 수요를 또 촉진시킬 수 있는 게 또 XRP 또 현물 ETF 뭐 이런 거일 텐데 이게 맞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카나리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이제 최초로 현물 ETF 승인을 받아가지고 거의 3억 달러 육박하게 거래량이 막 쏟아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21 쉐어즈라든지 비트와이즈라든지 그레이스케일, 플랭클린 템플턴 이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를 필두로 해서 한 11월 말까지 12오이라든지 NYS에 꾸준히 상장이 돼서 거래가 진행될 것으로 바라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솔라나뿐만 아니라 XRP도 10개 이상의 자산 운용사에서 현물 ETF를 신청해놨고 지금 이제 점점 그것들이 승인되고 상장되고 거래가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수요가 계속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만 보면 뭐 XRP 뭐 3,000원 깨졌다 뭐 2,70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XRP에 대한 펀더멘탈은 계속 확장되고 DAT 전략 나오고 ETF 승인됐고 이제 조만간 또 XRP에 관련해서 금융과 연결되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 DLT 자체가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분산 원장 기술이 스위프트망에 연결이 되면서 리플렛이 활용될 수 있는 이제 포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아마 XRP는 점점 더 금융기관 쪽으로 이관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XRP 투자의 핵심은 기존 금융권과 연계되면서 이제 사용성이 폭발할 것이다. 이게 지금 가장 핵심 키워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된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럼 현실화되는 게 한 언제 정도로 좀 보고 있나요? 일단은 11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스위프트망에 ISO 20022라고 하는 표준으로 네. 완전히 전환이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은행권들이 ISO 15022가 아닌 20022,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으로 바꾸면서 점점 더 통합이 이루어지고 자기들끼리 결제단에서 백엔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스위치가 켜졌으니 ISO 20022를 준수하는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들 몇 가지가 네. 있거든요. 그런 코인들이 이제 조금씩 상용화가 되겠죠. 그래서 뭐 완전히 대체되는 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올해 싱가포르의 에이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030년 정도에는 스위프트의 어떤 시장 규모의 어떤 결제 플로우의 한 14% 정도는 차지할 것이다. 이런 예견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 5년 정도를 바라봤을 때는 한 14% 15% 정도는 리플 XRP가 B2B 방에서는 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그 사용하면서 리플 그 XRP가 소멸하는 건가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사주 소각처럼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그 개념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이게 한 번에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0.00001 XRP씩 소각이 되거든요. 네. 뭐 1억을 한 번에 보내든 500원을 보내든 5,000원을 보내든 한 번에 거래가 일어날 때 그렇게 조금씩 소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대략 한 1,400만 개가 조금 넘게 소각이 됐고 사실 공급량이 1,000억 개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1,400만 개면 아직까지는 한 0.01%밖에 안 되는 건데 앞으로 이제 스위프트 시장을 타겟팅하고 그 CBDC 시대가 오게 되면 XRP에 대한 공급량은 어쩌면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사토시 단위로 쪼개지는 것처럼 XRP는 드랍 단위로 쪼개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예, 사실 XRP에 투자한다라는 건 CBDC 세상을 미리 준비한다라는 그런 마인드셋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디지털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금융 시스템이 좀 디지털화가 더 강화될 때 이 XRP의 역할은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거에 지금 다들 베팅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개 넘는 회사들이 그럼 우리도 한번 그걸 한번 모아보겠다. 선점해보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비보파워라고 하는 영국 기반의 에너지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XRP를 또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 또 K웨더라고 하는 이제 날씨 데이터를 팔고 플랫폼을 네.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에 대한 지분 한 20% 정도를 사들이면서 XRP DAT 전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만간 한국에서도 이 K웨더라고 하는 날씨 플랫폼 되게 좀 뜬금없죠. 그러니까요. 네, 날씨 플랫폼 회사가 이제 XRP를 천천히 활용하고 좀 같이 모아가는 그런 회사가 또 생길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날씨죠? 이쪽은? 근데 항상 뜬금없어요. 우리가 뭐 갑자기 이더리움을 모으는 샤프링크도 원래 게임 회사였거든요. 네. 뭐 XRP를 모아가는 구미라고 있어요. 일본의 구미라는 회사도 게임 회사인데 갑자기 XRP를 모은다고. 아니면 웰지스틱스라고 해서 유통 회사가 갑자기 막 XRP를 모아가고 이런 것처럼 사실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뭐 게임 회사다, 유통 회사다, 뭐 전기차 회사다 이런 에너지 회사 이런 데서 갑자기 막 DAT 전략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런 걸 보게 되면 뭐 날씨 회사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그 스위프트망에서 한 14% 정도를 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이제 얼마나 멀리 보는 거예요? 그게 한 뭐 1년, 2년 안에 된다는 얘기인가요? 2030년을 보는 30년까지. 거예요. 5년 정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좀 유의미한 그 어떤 가격 상승이 그때쯤은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 과정 사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 금융 생태계가 어쨌든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큰 리스크가 한번 또 있을 거라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금융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뭐 대공황이 오고 있다, 또 영국 잡지인 더 이코노미스트에서도 그런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데 네. 정말로 이게 리플 솔루션으로의 전환, 그 ISO 20022로의 표준의 전환 시기와 그런 어떤 금융의 붕괴가 좀 맞아 떨어지면서
통해서 새로운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애플페이와 리플 기술의 연동 가능성 뭐 이런 게 제기되는 게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런 기사가 좀 나왔었죠. 애플페이랑 뭐 리플이랑 연동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2017년 18년서부터 애플페이의 공식 그 백서를 보게 되면 리플사가 개발했던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 기술 자체로 애플페이가 연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실질적으로 게재가 돼 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도 산탄데르가 이제 스페인 최대 은행이잖아요. 산탄데르가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한데 그 산탄데르의 공식 문서를 보더라도 리플사의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기술로서 애플페이로도 연동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또 논문도 나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인스타램이라고 하는 또 국제 송금 회사도 있어요. 그것과 애플페이가 연동이 돼 있는데 인스타램의 원천 기술이 리플 걸 쓰고 있거든요. 네. 이런 유착 관계만 미루어 보더라도 이미 리플의 솔루션이 리플의 기술력이 애플페이와도 탑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리플사의 비전 자체가 우리는 빌딩을 짓고 있다. 어떤 빌딩을 짓냐면 인터넷 오브 밸류. 돈을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의 이동의 시대를 만드는 게 리플사의 비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빅테크 회사, 핀테크 회사, 중앙은행 기관들의 어떤 돈의 이동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리플사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플페이와 리플의 기술력이 융합이 된다라는 건 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큰 그림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페이 입장에서는 리플하고 연동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뭐 더 좋아지는 건가요? 효율성이 있어지는 건가요? 효율성이 있어지는 거죠. 일단 블록체인이 가미가 되면서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절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과의 돈 연결 서비스가 이제 같이 통합이 돼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합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피터 틸이라고 하는 이제 크립토 킹메이커라고 불리우죠. 네. 사실상 피터 틸이 엄청난 또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뭐 부통령 제이디 벤스도 그분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페이팔 마피아로서 지금 데이비드 sak스도 크립토 차르 부서를 맡고 있고 한데 그분 자체가 이제 파운더스 펀드를 통해서 과거에 2013년부터 리플에 투자를 했고 리플의 릴레이션식 인포그래픽을 보게 되면 실제로 리플의 기술력을 통해서 애플페이, 구글페이, 심지어 삼성페이 이런 페이먼트 시스템이 모두 다 연결될 수 있게 사실상 이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중국의 뭐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리플의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 기술 자체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저는 한 2030년 정도면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빌 게이츠 재단 잘 알고 계시죠? 네. 또 최근에 워렌 버핏도 빌 게이츠 재단에 엄청난 큰 투자를 했고 또 구글에도 엄청난 투자를 했잖아요. 빌 게이츠 재단이 2018년부터 만들었던 하나의 또 이 재단이 있거든요. 모자루프 재단이라고 해서 그들이 2030년까지 금융에 대한 포용성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서도 역시나 리플의 인터레저 프로토콜, 리플의 기술력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또 구글의 자금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또 구글 벤처스가 리플의 초기부터 투자한 스마트 머니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애플페이와 리플의 기술력이 당연히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결국에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리플에 투자한 곳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어떤 그 정계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빅테크 기반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기업들이 어쨌든 은행을 좀 배제하고 우리끼리 송금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려고 이걸 좀 준비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은행망도 당연히 리플이랑 같이 연결되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0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리플과 에코시스템을 같이 만들면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미쯔비시와 같은 일본의 대형 금융기관, 산탄데르, 태국 시암은행 이런 데들이 다 리플의 고객 사례 연구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플의 리플 페이먼트라고 하는 솔루션 자체에 은행망 아이디를 보면 심지어 우리나라의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시중 5대은행, 6대은행도 모두 다 이미 망이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은행망을 거치지 않고 빅테크, 핀테크 회사끼리 뭐 혁명을 일으킨다 이게 아니라 이제 정말로 빅테크, 핀테크 금융기관이 하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 거고 거기서 이제 모든 게 연결되는 게 인터레처 프로토콜이고 이제 유틸리티로 쓰일 수 있는 것 중에 B2B 결제, CBDC에서는 기관용, 도매용 홀스케일 CBDC의 유틸리티는 아마 XRP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럼 기존의 스위프트망하고 이게 경쟁은 아닌 거죠? 그냥 같이 협력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경쟁이 아니에요. 많은 기사에서는 또 뭐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기준을 어디다 보냐면 뭐 유대인에 둔다 이런 게 아니라 BIS나 IMF, 뭐 유엔과 같은 그런 국제 기구들에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구들의 논문이나 핀테크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게
보게 되면 실제로 2030년, 2035년 그들이 국경 간 결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TF,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과정에 뭐 비자 마스터도 들어가 있고 각국의 중앙은행도 들어가 있고 네. 뭐 DTCC와 같은 또 예탁 기관도 들어가 있고 해요. 거기에 스위프트랑 리플이 공존하고 있어요. 경쟁이 아니라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이제 스위프트 망 자체가 새로운 표준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인프라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구나. 그래서 백엔드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달러를 기반으로 한 부채 메커니즘으로 세상을 돌렸다면 이제는 스위프트 2.0 망으로 정말 블록체인이 가미된 그런 모든 국가 단위의 어떤 페이먼트 솔루션들이 연동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스위프트 망에 뭐 이란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러우 전쟁 때 러시아도 지금 일부 약간 배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만 미루어 봤을 때 뭔가 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미국이랑 브릭스랑 막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특히나 중국에서도 지금 시진핑 주석이 1대1로를 만들면서 뭔가 우리가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을 다 제패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목표로 하는 것들이 다 똑같은 표준을 준수하고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 리플 네트워크를 통한 그 ISO 2002를 통해서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관들이 모두 다 들어올 수 있는 결제 시대가 사실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치든 어떤 종교든 국가 단위의 경쟁이든 이런 거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결국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달러로서 경찰 국가 노릇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에너지가 분산이 되면서 단일 체제가 아닌 다극 체제, 멀티플 시스템 쪽으로 조금씩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하고는 리플이 경쟁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도 약간 이런 걸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스테이블 코인도 계속 앞으로 저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BIS로부터 계속적으로 뭔가 안정성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활성화되다 보니까 뭐 개인정보라든지 통화 주권을 위협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 앞으로 계속 활성화되겠지만 결국에는 CBDC 이 중앙은행의 개입이 되는 시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 CBDC 세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든 CBDC든 암호화폐든 모든 것들이 연동되는 시대가 올 텐데 거기서 이제 어떤 코인들이 살아남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중심이 저는 XRP가 중립적인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통화상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포션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XRP의 어떤 뭐 가격이라는 게 참 뭐 애매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재테크 하시는 분들 제일 그런 걸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뭐 최소한 뭐 나중에 얼마 간다 이런 거보다도 한 전고점 정도 뭐 이걸 좀 돌파하는 거가 도대체 언제쯤이냐 이거를 제일 걱정들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비싸게 사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뭐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한 이 XRP의 상승 이거는 어떤 이벤트를 좀 이게 현실화가 되면 그때쯤은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은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XRP의 정고점이 한화 기준으로 대략 5,000원이죠. 대략 5,000원이고 지금 현재 한 2달러가 잠깐 좀 깨져가지고 거의 뭐 한 반토막이 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물려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또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수익을 보고 계시겠지만 근데 이제 XRP의 가격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스위프트와 연동이 돼가지고 실제로 사용 사례가 많이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그 전에 지금 현재 현물 ETF가 기반이 닦아지고 있는 거고 이제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호재거리는 이제 블랙록에서 현물 ETF를 좀 신청하고 그게 거래가 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 기관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XRP 혼자 가는 것보다도 일단 비트가 먼저 견인을 해줘야만 이더가 가면서 XRP에 대한 이런 알트 시즌이 올 거라고 이번 사이클까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그 시기가 언제 나느냐라고 하면 유동성이 들어오고 시장에 공격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기라고 바라봐요. 그래서 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를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까지는 제가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준 의장이 바뀌면 뭐 한번 코인 시장에 한번 바람이 불까요? 충분히 그런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도널드 트럼프가 연준 차기 의장을 뭐 케빈 헤셋 아니면 케빈 워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뭐 그들 3명 중 누구든 이 사람으로 지명을 했다. 혹은 이제 이 사람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발언이나 기사화만 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매파가 아닌 비둘기파 쪽으로 선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호재거리로 시장을 끌어올리느냐는 사실 그들의 몫이에요. 사실 지금 현재도 너무나 좋은 호재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뭐 하버드 대학교에서 비트코인 선택하고 뭐 또 연기금에서 선택하고 투자청에서 선택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호재잖아요. ETF도 막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XRP 막 거래량이 폭발한다 이런 것도 되게 호재인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도 지금 가격이 계속 지지부진하죠. 근데 또 반대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혹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오를 수 있는 시장이 또 암호화폐 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물론 어떤 것들이 좀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예측이 빗나갈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이렇게 희망을 가져야 되는 왜냐면 지금도 가격이 또 빠지니까 그쵸, 네. 다들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면 또 이제 코인 쪽은 뭐 이제 어찌 보면 막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적지만 내 전 재산을 한번 투자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지금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질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유동성 장세가 조금 밀린 것뿐이지 이게 아직 시작 안 했다. 그거를 하나를 좀 믿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와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는 트럼프의 어떤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2,000달러가 확실히 지급될 수 있다라고 하는 뉴스라든지 아니면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뉴스라든지 혹은 블랙록이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블랙록이 뭐 솔라나 현물 ETF, XRP 현물 ETF 아직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 신청하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뭐 하물며 러우 전쟁이 완전히 뭐 협상으로 끝난다 아니면 종식이 됐다 이런 기사도 되게 좋은 호재거리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로 돈을 벌기는 매우 어렵고 그 타이밍을 맞추는 건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겸허한 스탠스 좀 기대를 애초에 안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그럼 합니다. 연말까지는 조금 좀 추울 수 있을까요? 내년 뭔가 다 이벤트가 내년에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렇죠. 이게 참 다 밀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 연말에는 통과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상원에서 초안이 발표가 됐거든요. 하원 갔다가 도널드 트럼프 서명까지 해야 되는 거 보니까 지금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함부로 올해 연말 안에는 통과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제는 저도 이제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연말까지 당연히 저도 왔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이제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11월 22일을 기점으로 스위프트에 대한 표준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 바뀐다는 근데 거. 여기서부터 스위치가 이제 오프에서 온으로 바뀌었으니까 XRP를 비롯한 많은 이런 ISO 2001을 준수하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뭐 스텔라 루멘, 헤데라, XDC 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의 이제 조금 더 활용성이 커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도. 근데 그게 또 이제 언제부터 완전히 활용이 돼서 점진적으로 또 퍼센티지가 늘어갈지는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일단 길게 봤을 때 2030년 기준 한 스위프트 14% 정도를 리플 임원이 얘기해 준 게 이제 참고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로 우리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이런 투자들을 단기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긴 하죠. 왜냐면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사실상 점점 더 도박에 가까워지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맞진 않지만 또 워낙 이게 또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 이거 한번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아마 맨날 이게 앱을 켜가지고 가격을 확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아마 많이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럴 때 공포를 뚫고 매수를 좀 해라. 매수를 해서 뭐 소위 말하면 뭐 평단이라도 좀 낮춰놓고 기다리다 보면은 다시 또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열광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지금 딱 인간 지표 보면 어쨌든 극강의 공포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시장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만 안 하신다면 사실 이럴 때 사지 언제 사냐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그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비트코인 이렇게 검색하거든요. 네. 딱 갔는데 뭐 다들 시즌 종료라는 거예요. 그럼 좀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면 그게 항상 돈을 벌게 해주는 길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죠.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러니까 잃어도 조금 잃고 벌면 많이 버는 타이밍이 딱 그런 데인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그 투자의 구루로 알려진 그 피터 린치님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 이 비관론이 팽배할 때를 잘 버티는 게 투자의 성패를 가른다 이런 말씀 해주시잖아요. 지금 아마 이렇게 방송을 하면 다 시즌 종료 얘기하는데 너는 왜 시즌 종료라고 생각 안 하냐 인정해라 뭐 엄청난 또 악플과 비난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펀더멘탈적인 확신, 믿음, 이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암호화폐 섹터에 대한 시장 캐파가 커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의 어떤 이런 잡음과 과정은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물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니까 뭐 그동안 뭐
엄청 많았잖아 이런 일들이. 맞죠. 그런 걸 다 뚫고 이제 1억 넘게 갔었던 건데 또 이런 일이 오니까 다시 또 이제 과거를 잊고 다들 그냥 끝났구나라고 하는데 안 끝났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창훈 작가님 모시고 최근 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뭐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다들 좀 걱정은 많이 하실 텐데 그럴 때일수록 좀 한번 이성적으로 판단도 한번 해보시고 다양한 좀 정보 얻으셔가지고 좋은 판단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